런던에는 21만 명이 넘는 백만장자가 살고 있고 억만장자만 45명이죠. 세계 금융의 심장부라 불리는 이 도시는 지금도 엄청난 부를 쌓아가고 있는데 정작 런던을 벗어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국의 나머지 지역들은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주들보다도 가처분 소득이 낮고 OECD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거든요. 한때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던 영국이 어쩌다 이렇게 무너져버린 걸까요? 오늘은 런던 하나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쓰러져가는 영국의 민낯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79년부터 시작됩니다. 마거릿 대처가 총리로 당선되면서 영국은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1970년에 100파운드였던 돈이 1979년에는 300파운드가 넘는 가치로 변했을 정도였죠. 1970년대에 오펙이 석유 가격을 2배, 3배로 올리면서 모든 물가가 폭등했고 노조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임금이 오르니까 물가가 더 오르고 물가가 오르니까 또 임금이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됐던 거죠. 게다가 정부는 돈을 펑펑 풀어댔고 결국 영국 경제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대처 정부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들을 단행했어요. 먼저 통화량을 대폭 줄이기 시작했죠. 연간 12트였던 통화 증가율을 1984년까지 6%로 절반 가까이 깎아버렸습니다. 동시에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렸는데 1979년 6월에 12트였던 금리를 14%로 올렸다가 11월에는 17%까지 끌어올렸거든요. 영국 역사상 최고 수준이었죠. 돈을 빌리는 비용을 엄청나게 높여서 신용을 죽이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부작용이 어마어마했어요. 파운드와 가치가 너무 올라가면서 영국 제품들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렸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대출 비용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제조업체들은 투자할 수도 확장할 수도 없었고 심지어 문을 열어놓는 것조차 버거워졌죠. 대처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정부 지출까지 대폭 삭감했습니다. GDP 대비 4.7%였던 공공부문 차입을 1983년까지 1.5%로 줄이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불황 한복판에서 세금까지 올렸습니다. 당시 영국에는 이미 200만 명이 넘는 실업자가 있었고 매달 10만 명씩 새로 일자리를 잃고 있었어요.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364명의 경제학자들이 타임스에 공개 서한을 보내서 이 정책은 경제 이론에 전혀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을 정도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근약 처방은 효과를 봤습니다. 1979년에 13%였던 인플레이션이 1983년에는 5%까지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그 대가는 끔찍했습니다. 높은 금리와 강한 파운드, 그리고 긴축 정책이 영국 전역의 제조업 도시들을 완전히 박살냈어요. 영국의 산업 불안이 뿌리째 뽀나갔고 지역 간 불평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반면 런던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죠. 주로 서비스업 중심으로 돌아가던 런던은 이 위기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거든요. 1980년대 중반이 되자 북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의 실업률은 모두 15%를 넘어섰지만 런던과 남동부는 10% 아래를 유지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바로 빅뱅 규제의 완화 때문이었습니다. 대처는 런던을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정수수료와 환율 통제를 없애버렸고 외국인 소유를 허용했으며 전자거래 시스템을 도입했죠.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국제은행들이 런던에 4억 5천만 파운드를 쏟아부었고 1,500명의 새로운 백만장자가 탄생했으며 런던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융센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영국은 완전히 부활한 것처럼 보였어요. 대처가 집권한 첫 해에 1조 파운드였던 GDP가 1990년 퇴임할 때는 1조 4천억 파운드로 늘어났죠. 1인당 GDP도 1만 5천 파운드에서 1만 9,900운드로 증가했습니다. 영국은 더 부유해진 거죠. 하지만 이 데이터는 진실의 절반만 보여줍니다. 같은 기간 동안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가 25에서 35로 뛰어올랐거든요. 1인당
30% 증가했지만 불평등은 40%나 증가한 겁니다. 영국은 더 부유해졌지만 동시에 훨씬 더 불평등해졌어요. 이건 대처의 정책이 영국 산업 기반에 미친 엄청난 타격 때문이었습니다. 1979년에 GDP의 거의 30%를 차지하던 제조업이 1990년에는 16%로 떨어졌고 제조업 일자리는 1979년부터 1993년 사이에 거의 40%나 사라졌죠. 그래서 GDP는 올랐고 1인당 GDP도 증가했지만 런던에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체감되지 않았던 겁니다. 서비스 산업은 성장했지만 다른 산업들은 무너졌고 영국은 경제 구조를 완전히 재편화를 했습니다. 이 산업 전환의 영향을 이해하려면 직접 일자리와 간접 일자리의 관계를 봐야 해요. 예를 들어 위쟁을 만드는 공장을 열면 100명을 직접 고용할 수 있죠. 그런데 위젯을 만들려면 철강이 필요하고 전기가 필요하고 유통업자가 필요합니다. 결국 그 공장 하나가 300개의 간접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직접 일자리 1개당 간접 일자리 3개의 비율이죠. 은행업을 보면 직접 일자리 100개당 간접 일자리가 약 200개 나옵니다. 1대2의 비율이에요. 그런데 철강 제조업은 직접 일자리 100개당 간접 일자리가 900개가 넘습니다. 1대9의 비율이죠. 금융 서비스 산업 전체로 보면 대략 1대 3.6 정도인데 이게 괜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공공시설, 내구재 제조, 비내구재 제조 같은 다른 산업들과 비교하면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이게 바로 서비스 기반 산업이 더 높은 GDP를 만들어내면서도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이유예요. 소득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훨씬 더 집중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일자리 창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임금과 복지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제조업 일자리들은 보통 정규직 계약에 강력한 복지, 퇴직연금, 유급휴가, 보험, 병가 같은 혜택들이 딸려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저숙련 제조업 노동자들이 전환할 수 있는 대안 일자리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연구 결과들은 제조업에서 멀어지는 변화가 불평등을 증가시켰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할 건 영국의 산업 기반이 지역별로 깊게 뿌리내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남부에는 일자리가 있고 임금이 오를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사양 산업에 의존했던 지역들은 속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오늘날 런던 북쪽에 있는 영국의 모든 지역이 영국 평균 1인당 GDP보다 낮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런던과 남동부를 제외한 영국의 모든 지역이 영국 평균보다 가난하다는 겁니다. 도시들이 가난해지면 사람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부유한 도시로 이동하기 마련이죠. 이건 당연한 현상이고 전 세계적으로 연구되는 현상입니다. 런던이 성장하기 시작하자 많은 경제학자들은 영국의 다른 지역에서 대도시로 상당한 인구 이동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다른 지칠 국가들보다 지역 간 이동을 더 많이 하는 편인데 런던은 예외거든요. 실제로 영국인들은 런던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런던에서 떠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런던은 영국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내부 이동률을 가진 도시 중 하나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걸까요? 특히 런던의 중위 가구 소득이 영국 평균보다 14%나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말이죠. 이사 가는 게 당연해 보이지 않나요? 글쎄요. 생활비를 고려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비를 포함하면 가구 소득이 겨우 1% 높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상위 25%의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런던으로 이사 가는 게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런던의 주거비는 영국 평균의 거의 2배이고 돈으로 얻을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생각하면 훨씬 더 비쌉니다. 런던에 심각한 노숙자 문제가 있다는 게 전혀 놀랍지 않은 이유죠. 그런데 이건 서구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노숙자 지원단체들이 2024년에 런던에서 1만 3천 명이 넘는 거리 노숙자를 집계했는데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 10년 전과 비교하면 63%나 증가한 수치예요. 전체적으로 런던 주민의 2%가 노숙자로 간주됩니다. 뉴욕은 0.8%, 토론토는 0.5%, 파리는 0.3%, 베를린은 0.3%, 암스테르담은 0.2%와 비교해보세요. 런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주거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마거릿 대처가 1980년에 도입한 구매권 제도입니다. 공공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이 정부로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그 집을 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할인율이 엄청났습니다. 처음에는 주택은 33%, 아파트는 50% 할인이었는데 나중에는 70%까지 올라갔죠.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은 이게 좋은 아이디어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정부가 기본적으로 시장 가치보다 엄청나게 싼 가격에 부동산을 팔아주면서 주거 공급이 계속 저렴하게 유지될 거라는 약속은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정책은 미래 세대를 희생시켜서 현재 세대에게 개의 경제적 이익을 주는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지방 당국은 보증금 없이 모기지를 제공해야 했어요. 계산을 해보면 0% 다운 페이먼트로 70% 할인된 가격에 부동산을 사서 몇 년 후에 시장 가격으로 팔면 세금도 안 내고 엄청난 차익을 남기는 거죠. 문제는 특히 런던에서 심각했습니다. 1980년에 런던에는 이런 주택이 약 71일 5천 채가 있었고 도시 전체 주택의 거의 30%를 차지했어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39만 채만 남아있죠. 공공주택이 이제 주택 공급의 약 10%만 차지하는데 61%나 감소한 겁니다. 게다가 영국 전역에서 구매권으로 팔린 주택의 최소 40%가 지금은 시장 가격으로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요. 하지만 런던의 폭등하는 주택 가격에는 이것만이 이유가 아닙니다. 일단 외국인이 런던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는데 법적 제한이 전혀 없어요. 해외의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들이 런던에서 집을 사는데 아무런 장벽이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걸 적극 활용합니다. 2024년 1분기에 런던에서 이루어진 전체 주거용 부동산 매매의 약 27%가 외국인 구매자들에게 팔렸거든요. 뉴욕은 어떤지 궁금하시죠? 런던이 27%인 동안 뉴욕은 0.3%입니다. 90배 차이예요. 더 심각해집니다. 런던의 새 임대 부동산 중 20% 이상이 최소 한 명의 외국인 주주를 두고 있는데 2016년 대비 2배로 늘어난 수치죠. 이유 중 하나는 최근까지 있었던 영국의 비거주자 세금 제도였습니다. 영국에 거주하지만 영구적인 집이 해외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해외 소득과 자본 이득에 대한 영국 세금을 피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똑똑한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근시안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해외에서 돈을 가져와서 현지에서 쓰는 건 맞지만 동시에 주거 같은 희소한 자원을 놓고 지역 주민들과 경쟁하거든요. 몇 명 정도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8만 3천 명이나 되면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부자들이 자국에서 돈을 쓰는 걸 좋아하지만 이건 항상 주거 문제로 이어져요. 시드니, 멜버른, 밴쿠버 같은 도시들이 모두 이 함정에 빠졌죠. 게다가 이런 부유한 사람들은 경제에 같은 방식으로 기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픈 사람이나 노인을 돌보지 않아요.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을 열어서 지역 사람들을 고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냥 고급 주택과 자동차를 사고 외식하고 잠을 잘 뿐이에요. 경제에 조금은 기여하지만 결국 통계를 부풀리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게 지역 주민들의 희생 위에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주거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더 깊은 문제는 영국을 어디에 쓰느냐인데 수십 년 동안 답은 간단했어요. 런던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런던을 방문하면 지하철과 열악한 인프라에 대해 불평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는 가보지 않은 거예요. 영국의 교통 투자를 보면 런던이 압도적입니다. 런던은 1인당 거의 1200파운드를 받죠. 북동부의 430파운드, 이스트 미들랜드의 350파운드와 비교해보세요. 가장 가까운 지역인 남동부조차 런던의 절반밖에 못 받습니다. 관점을 바꿔서 보면 만약 북부가 런던과 같은 1인당 비율로 자금을 지원받았다면 1,400억 파운드의 추가 투자를 받았을 거예요. 엘리자베스 라인을 7개나 건설할 수 있는 금액이죠. 더 나쁜 건 영국이 동급 국가들에 비해 교통에 투자를 덜 한다는 겁니다. OECD 데이터를 보면 영국은 1995년부터 2020년까지 도로의 연간 GDP에 겨우 0.3%를 투자했어요. 이탈리아는 0.4%, 독일과 미국은 0.5%, 프랑스는 0.6%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형편없죠.
비극은 이런 투자 부족이 영국 도시들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약한 도로와 철도 연결망 때문에 런던 밖의 도시들은 훨씬 덜 효과적인 규모를 가지게 되고 통근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지고 연결되는 일자리가 적어지고 성장 가능성도 줄어들죠. 이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독특한 데이터 포인트는 영국이 서유럽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도시 규모가 경제 생산성과 강하게 연관되지 않는 곳이라는 겁니다. 열악한 인프라가 이것의 핵심 원인이에요. 그리고 교통망만이 아닙니다. 같은 방치가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나타나죠. 연구개발 지출은 생산성이 소득이 높은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즉 런던이죠. 2016년에 정부는 북부 잉글랜드에서 1인당 21파운드, 미들랜드에서 14파운드만 연구개발에 썼어요. 런던에서는 60파운드였습니다. 이건 자기 강화 수만을 만들어냅니다. 더 많은 연구개발은 런던 기업들이 더 빠르게 성장한다는 뜻이고, 이게 더 많은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고 그 자본이 또 더 많은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거죠. 게다가 영국은 이상 케이스입니다. 독일의 가난한 지역들은 더 많은 공공 연구개발 지원을 받는데 영국은 정반대예요. 결과는 뻔합니다. 가장 지원이 필요한 지역들이 찌꺼기만 받고 영국의 연구개발 정책은 불평등을 고치는 대신 더 깊게 만들고 있죠. 물론 기업 연구개발 투자가 있는 지역에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우선하는 것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하고 있는 건 그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런던 같은 지역은 지역 내 기업 연구개발 금액에 비해 더 많은 정부 연구개발 지원을 받는 반면 영국의 나머지 지역들은 더 적게 받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런던 밖의 기업들은 런던의 기업들을 위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영국이 런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삶의 질이 악화되는 또 다른 이유죠. 영국은 과거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한때 번영했던 나라가 이제는 하나의 번성하는 도시와 대부분 쓸모없어진 나머지 지역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됐어요. 토니 블레어는 한때 만화경이 흔들렸고 조각들이 유동적이며 조각들이 다시 안착하기 전에 우리 주변의 세계를 재정리하자고 약속했죠.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재정리된 건 런던을 중심으로 한 영국뿐입니다. 비극은 영국이 여전히 번영을 위한 재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런던 너머로 기회를 확산시킬 수 없다면 그 약속은 계속 깨진 채로 남아있을 거예요. 영국은 여전히 돈이 있고 여전히 힘이 있고 여전히 명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템스강을 따라 몇 평방마일에 집중돼 있을 뿐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제국도 사라졌고 공장도 사라졌고 미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런던은 미슐랭 스타 음식을 먹으며 앉아있고 영국의 나머지 지역은 골목길에서 길고양이처럼 찌꺼기를 먹고 있죠.